안녕하세요. 저는 히프라에서 아시아 지역 양계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김영섭 수의사입니다. 오늘 양계 질병 중에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인데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은 산란계 농장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질병입니다. 오늘 제가 마이코플라즈마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에 대해서 먼저 요약을 해드릴게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은 세균성 만성 호흡기성 질병입니다. 보통 마이코플라즈마증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 원인체가 있고요. 첫 번째 원인체는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세티쿰, 두 번째 원인체는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에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세티쿰은 만성 호흡기성 증후군의 원인체로 더 잘 알려져 있고요.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에는 호흡기 질병도 일으키지만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또 잘 알려진 질병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자체적으로도 질병을 일으키긴 하지만 다른 세균 감염과 병발 감염해서 더욱더 심한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어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관리가 어려운 점은 수직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된 개체는 모개군으로부터 감염이 된 개체는 현재 실온계 입장에서는 근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은 이제 농장에서 흔히들 이제 클리닝이라고 해서 많이들 항생제를 사용해서 마이코플라즈마를 없애려고 하시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 원인체들은 보통의 경우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수성이 높은 항생제를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로서 또 그 질병의 정도를 낮출 수는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생균 백신으로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반부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코플라즈마는 세균이긴 하지만 세균 중에서도 가장 작은 크기의 세균입니다. 또 세포벽이 없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항생제 중에 세포벽에 작용을 하는 항생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생제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에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선택하실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증식이 느린 특징이 있고 또 호흡기 상피세포에서 증식을 합니다. 호흡기 상피세포에서 증식을 하다 보니 호흡기 상피세포에 손상을 일으켜서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숙주가 없는 외부 환경에서는 생존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일이 지나면은 마이코플라즈마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병원체는 어떻게 전파될까요? 이제 병원체는 그 마이코플라즈마의 경우에는 수평 전파도 가능하고 수직 전파도 가능합니다. 수평 전파라고 한다면은 개군 내에 질병이 감염된 개체가 있다 그러면은 주위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같이 이제 사육하는 개군이에요. 수직 전파라는 거는 종계에서 감염됐을 경우에는 종란을 통해서 전파가 돼서 태어난 병아리 때부터 감염이 유지되는 것들이 수직 전파입니다. 수평 전파의 특징은 일단은 먼저 호흡기도로 먼저 증식을 하고 그 호흡기도에서 증식을 많이 한 마이코플라즈마는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산란장기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산란장기의 손상을 일으켜서 계란이라던가 아니면 계란 내외부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죠. 마이코플라즈마가 초기 감염에 되게 되면은 그때는 증식량이 확 증가됐다가 숙주가 슬슬 면역을 확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면역 세포들이 이제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균주의 감염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질병들처럼 한 번 감염돼서 면역이 형성됐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고요. 호흡기도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임상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만성 감염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다른 개군들의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통의 다일령 개군인 산란계 쪽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존의 구개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신개군을 도입했을 때 구개군은 아무런 임상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병원체를 배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개군의 마이코플라즈마가 전파가 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미 초기 감염이 끝난 후라고 하더라도 숙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면역력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마이코플라즈마가 증식을 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직 전파. 수직 전파는 이제 감염된 종개가 계란을 통해서 수직 감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염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100% 수직 전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정도의 이제 비율로만 수직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차피 수직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부활을 했을 경우 같이 자라는 개군들에게 다시 수평 전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된 이후에 어떤 종류의 임상 증상이 이제 발현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이코플라즈마는 병원성의 발현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어떤 그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런 임상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호흡기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된다고 해서 특정적으로 어떤 임상 증상의 정도가 딱 정해진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이코플라즈마의 그 특징상 장기 감염하고 그다음에 기회 감염이 된다는 특징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만성 감염하는 동안에 다른 병원체들이 또 추가적으로 감염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경우에 훨씬 더 크게 피해를 유발하는 것들이 마이코플라즈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병방 감염을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임상 증상의 발현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고요. 또는 숙주의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그 숙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마이코플라즈마가 더욱더 증식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닭의 경우에는 시산 시기, 그때가 가장 닭이 약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는 마이코플라즈마가 그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용관리 문제인데요. 호흡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습도라든가 온도에 따라서 호흡기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양간염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기후가 닭을 기르기에 적절한 상황이 아니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숙주가 약해지겠죠. 그때는 마이코플라즈마가 증식을 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마이코플라즈마를 일으키는 병원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종류 모두 다 호흡기 쪽에 병원성을 유발하긴 하지만 그 정도를 비교하게 된다면은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이 훨씬 더 높은 정도로 이제 병원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코플라즈마의 종류별로 병원성의 종류가 너무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의 병원체가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보다 더욱더 병원성이 높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 MG가 더 병원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호흡기 감염이 유발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단순히 마이코플라즈마 이한 질병뿐 아니라 세균성 감염으로서 더욱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MG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MS에 비해서는 MG의 경우에 더욱더 기난형을 일으키는 정도가 크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MG와 MS는 모두 호흡기에서 자라나고 나서 산란장기로 넘어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란장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 산란장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도 MS에 비해서는 MG가 훨씬 더 병원성이 높습니다. MS의 특징적인 것은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에, 그 시노비에가 관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에는 관절염을 일으키는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MG와 다르게 MS는 관절염도 유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성을 비교한 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MG, MS 외에 이콜라이, 대장균 감염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MG와 MS가 모두 세균성 감염을 추가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병발 감염했을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를 그렇게 작성했고요. 대장균증에 감염됐을 경우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폐사율이 많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란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대장균증의 그 일반적인 병원 소견들을 잘 아실 텐데요. 그거를 보시고 대장균증이 유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촉발 요인이 됐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임상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만성 감염하는 호흡기성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임상 증상을 발현하는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킨 것 외에도 닭이 그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료 요구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낭염의 경우에는 MS에 비해서 MG가 훨씬 더 발현성이 강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기낭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에 투명한 기낭이 이제 반투명하게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대장균증은 MS, MG 모두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난각천부 이상은 MS에 의한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난각천부 쪽에 보시게 되면 특징적으로 그 원형으로 껍질에 이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MS의 특징적인 증상이고 산란수의 2에서 3% 정도 발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성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난각천부 이상을 유발하지 않는 MS도 있고 유발하는 MS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각천부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MS 간염에 의한 것이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산란율 저하는 MS에 비해서는 MG가 훨씬 더 강도가 강한 편인데요. 대략 암탉에 수당 5에서 15개 정도 산란 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그리고 MG의 경우에는 부화율이 저하되는데요. 오른쪽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 부화를 미처 하지 못한 개태아의 사진이고요. 보게 되면은 그 폐 부분에 노란색으로 결절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닭이 종란이 개태아가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화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산란계 쪽보다는 종계 쪽에서 더 큰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역시 이제 MS의 그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MS에 감염된 닭은 특히 수직 감염됐을 경우에 더욱더 피해가 큰데요. 닭은 관절이 부어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음수나 사료를 섭취하지 못해서 산란율 저하가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이제 그 사료를 먹지 못해서 굉장히 쇠약하게 되는 것들이 MS의 특징적인 질병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MS 또는 MG에 걸렸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질병들 중에서는 그 마이코플라즈마의 굉장히 특징적인 질병도 있지만 호흡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흡기성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증상만 보고 어떤 병원체다라고 특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실적 진단을 통해서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실험실적 진단은 이제 혈청학적 검사 또는 원인체 유전자 검출이라는 거고요. 혈청학적 검사는 이제 피를 뽑아서 마이코플라즈마에 관련된 항체가가 올라갔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알 수가 있고요. 원인체 검출 같은 경우에는 폐사계를 의뢰하거나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 면봉 채취를 통해서 병원체 유전자를 검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질병을 관리하는데 또는 진단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이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병원성이 세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유달리 이제 임상 증상이 강하다 이런 게 아니었는데 다른 질병이랑 병발 간염하면서 증상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뿐 아니라 다른 병원체도 같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혈청검사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혈청검사는 현재로서는 평판 응집검사나 이제 엘라이자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엘라이자를 하는 편이죠. 경우를 이제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개군,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을 접종한 개군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개군을 혈청검사하는 이유는 이제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를 들어서 혈청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다. 그러면은 닭은 감염되지가 않은 거고요. 혈청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다. 그러면은 닭이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에 항체가가 올라가서 혈청 검사가 양성으로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률을 확인하는 경우는 종계에서 많이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이제 검출률을 높이기 위해서 닭 개군당 20개에서 25개의 샘플을 사용하는 것들이 보통입니다. 아마 산란농장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개군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혈청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마이코플라즈마는 다른 질병들에 비해서 전신 면역을 유발하는 정도가 낮아요. 항체라는 거는 이제 혈액 내에서 이뮤노글로빈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항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분류를 하자 그러면은 전신 면역입니다. 그러나 백신은 전신 면역이 아닌 국소 면역을 통해서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방어능을 유발하다 보니까 전신 면역을 유도하는 능력은 조금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 야외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질병에 비해서 확연히 항체가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라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백신을 했을 경우에도 항체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백신 자체로는 항체가를 많이 올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체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백신주가 아닌 야외주에 자극되거나 또는
호흡기 염증 때문에 그쪽에 염증이 유발돼서 항체가가 더욱더 많이 올라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백신을 접종했든 안 했든 임상 증상이 심하다. 그럴 경우는 이제 항생제를 사용을 해서 병원성의 정도를 낮춰주는 것들이 이제 보통입니다. 물론 산란 기간에는 항생제를 이제 쉽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육성 기간에는 항생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이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의 특이적인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권장되는 항생제는 타이로신, 티아물린, 그리고 틸미코신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목적의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의 특이적인 경우,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의 특이적인 항생제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항생제를 사용하실 때는 수의사의 그 조언을 이제 얻으셔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이 질병의 경우에 어려운 점은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마이코플라즈마를 닭에서 근절하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증상의 정도를 낮춘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항생제를 사용했으니까 우리 개구는 마이코플라즈마 앞으로 없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한번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마이코플라즈마가 수고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항생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은 마이코플라즈마의 수가 다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코플라즈마를 관리하는 다른 방법은 백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는 주로 생백신을 사용합니다. 해외에서는 사백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백신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들이 중요해요. 특히 동결 백신과 동결 건조 백신은 보관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함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권장 접종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백신의 경우에는 점압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떤 백신의 경우에는 분무를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백신의 경우에는 음수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백신을 권장해 주시는 수의사분 또는 제조사의 의견을 듣고 나서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의 경우는 접종팀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팀에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가 감염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수평 감염, 하나는 수직 감염이죠. 수직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병아리 때부터 이미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경우에는 그러면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 그럴까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코플라즈마는 증식이 느리고 지금은 임상 증상이 없더라도 나중에 임상 증상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사용해서 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감염된 개군 또는 감염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군에는 많은 수의 야외주가 이미 닭에 존재할 겁니다. 그 경우에는 백신을 착용하기 전에 항생제를 사용해서 야외주의 수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이 몸속에 있는 균의 비율이 야외주의 비율이 줄어들고 백신 균주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상 증상의 추가적인 발현 없이 백신이 닭의 종생 면역을 시키면서 계속 국소 면역을 유발할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추가적인 야외주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감염이 됐을 개군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시고 나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백신은 이제 생백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사용하고 나서 여러분께서 항생제를 쓰시게 되면은 백신주를 죽이게 됩니다. 보통의 야외주의 경우에는 이미 백신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사용하고 나서 항생제를 쓰게 되면은 저희가 원치 않게 백신주만 죽이고 야외주만 남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주가 증식을 하는데 한 6주간 기간이 소요가 돼요. 왜냐하면 마이코플라즈마 증식이 느리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항생제를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백신을 사용하고 나서 6주 동안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셔야지 되고 그 6주 동안은 백신주가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면역을 자극을 해서 충분히 이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 다음이기 때문에 6주가 지나면은 간헐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러시면 그때는 항생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백신의 원리가 그 호흡기에 닭과 함께 공생을 하면서 계속 국소 면역을 자극하는 것들이 백신의 원리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면은 백신이 수가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백신 주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때는 그 이후에는 백신이 면역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반복 사용하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이렇게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조언을 하시는 수의사분께 백신을 맞힌 개군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올바르게 사용 방법을 아마 안내해 주실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마이코플라즈마는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고요, 또 산란장기의 이상을 유발하는 것들이 마이코플라즈마의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MS의 경우에는 관절 이상을 추가적으로 유발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일시적으로 감염하는 바이러스성 호흡기성 질병들과 달리 만성 감염을 하고, 그 감염되어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질병들이 추가 감염되면 더욱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병발 감염을 유발한다는 것들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를 잘 예방하고 치료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를 예방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수직 감염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되지 않은 종개군으로부터 병아리를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농장에서 혹시나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이 되었거나 이미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이 된 개군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항생제와 백신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항생제는 임상 증상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일시적인 대책이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신을 권장드립니다. 백신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을 하는 것들이 좋지만, 백신은 생백신이고 또 닭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공생을 해야지만 효과를 쭉 볼 수 있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백신을 사용한 개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요걸 당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축산 경영에 대해서 앞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